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서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들로 인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차에 7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악자같이 벌어모아 없는 형편에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항상 제가 부족하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봐 주었고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왔었어요. 잘 사는 형편도 아니라서 악자같이 절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잊어버린 남편은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벌어오는 돈은 무조건 자기 혼자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냐고 더는 자기가 벌어오는 돈은 저축하고 싶지 않다면서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깨버리려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 결국 저도 언성이 높아졌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감옥 같았다면서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하면서 살겠다며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용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 300만 원 벌어오는데 거기에서 절반이 남편 한 달 용돈입니다. 나머지 돈과 제 월급 합쳐서 대출빚 갚고 남은 돈 저축한 뒤 생활비로 전부 나가는데 솔직히 용돈이 월 15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전부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받는 월급 왜 내 맘대로 못하는데? 8년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살면 되지 뭐하러 같이 살아? 당신 혼자 벌었을 거면 그냥 나랑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지. 돈에 쫓겨다니는 이런 인생을 원한 건 아니었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빚으로 나가는지 알고는 있어? 겨우 원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 전부 아파트에 집어넣는데도 턱없이 모자라서 무리하게 대출 끌어모았던 거 당신도 알잖아. 대출빚만 갚는 것도 벅찬데 혼자 용돈 150만 원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월급의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길 원해서 그러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 용돈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혼자 사회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나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는데 당신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나도 최대한 양보해 준 거지만 이번만큼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너도 그럼 받는 월급 혼자 알아서 쓰면 되잖아. 그게 싫으면 그만 갈라서던가. 이런 삶 지겹지도 않냐? 지금 그게 집안의 가장이 할 말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상우는 어떻게 하라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꾸린 가정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니?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할 거면 아파트에는 왜 이사 온 거야?
네가 원하니까 들어온 거잖아. 나는 그 전에 살던 집이 훨씬 편했다고. 괜히 빚만 더 많아져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나도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을 걸 그랬다.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힘들게 버텨오고 있던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전에 살던 집은 다세대 주택이라 층간소음도 상당했지만 초등학교와도 거리가 멀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 온 집은 학교가 단지 내에 있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과 말을 하는 것보단 시모한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대충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하라는 거잖아. 네가 애초부터 집안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겠지. 월급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얼굴을 붉히니? 어머님, 꼴랑이라뇨.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처리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집안에 위기가 와서 도움을 요청드린 건데 어떻게 그 일랑 똑같은 말을 하세요? 어머님도 저희 가정이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고 했어요. 이혼까지 얘기 나왔으면 내 아들은 너한테 더는 감정이 없다는 건데 그럼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혼하자고 했으면 갈라서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잘 됐다. 둘이 이혼하고 나도 좀 내 아들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살아보자. 너희들 악자같이 산다고 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지어준 적 있니? 그이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을 아주 빼다 박았네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더는 대화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모와 더 이상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그냥 끊어버렸어요. 다시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길래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고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스러워 저도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다시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돌려놓는 게 좋겠어. 어차피 당신은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하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공동 명의였던 거 내 명의로 돌려놓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차피 대출받은 거 빚이 대부분이고 당신 돈보다 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 월급 전부 쓰는 조건으로 명의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거야 어려운 건 아니지.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돼. 아니다. 말 나온 김에 각서 쓰자.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영상까지 직접 촬영해서 증거물을 만들어 놓자고. 당신이 집에서 버는 돈으로 좀 더 쪼개서 생활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남편은 자신의 월급을 전부 다 쓰는 조건으로 공동 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남편은 자기가 버는 돈 전부를 혼자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입꼬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얘기가 오고 간 마당에 제가 남편한테 기대할 것도 없었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은 없었어요. 무책임한 가장을 데리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저 혼자 열심히 벌어 모아 제 아들과 남은 인생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앞으로 커갈 아이한테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이 된 순간부터 제 행동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불만을 표출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할 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 상우 이제 잠들었어.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나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해서 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내가 월급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본적인 건 해줘야지.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포기했는데 나도 대우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줘. 내 시간을 당신 뒤처리 해주는데 사용할 수는 없거든. 너도 이 집에 어느 정도 진짜 손톱만큼 지분이 있으니까 자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아, 그렇다고 빨래를 전혀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하네. 나보고 이 집에서 잠만 자라는 거야? 잠만 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요구하려면 돈부터 지불해. 거기 테이블에 가격표 올려놨어. 세탁기 한번 사용하고 빨래까지 널어주는데 10,000원이야. 밥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반찬 꺼내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내 고생이 들어갔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돈 지불하고 먹으면 돼. 그냥 너는 이 집에서 잠만 자는 거 말곤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정신 나갔다고 내 시간 써가면서 무상으로 일을 해줄지 알았어?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돼. 저기 현관 앞에 캐리어 있거든? 대충 짐 싸놨으니까 불만 있으면 나가던지 아니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나한테 10,000원 주고 들어가라. 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뒤처리 항상 내가 있었잖아. 너는 그냥 씻고만 나오지. 정리는 아예 하질 않잖아? 그 일도 내가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지? 작은 걸 봐도 무조건 10,000원이니까 나한테 돈 주고 싶지 않으면 밑에 관리사무소 가서 볼일 보고 오든지 해. 아, 그리고 저기 CCTV 달아놨거든? 나 자는 동안 네가 몰래 돈도 안 주고 집안의 물건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돼서 설치한 거니까 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의 물건 사용할 때마다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이혼해. 나도 어차피 더 이상 너 같은 쓰레기랑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나 일해야 돼서 바쁜데 말 시키는 것도 돈이다.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얼굴을 붉혔어요. 이미 본인이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멋대로 하겠다는데 제가 그런 남편한테 끌려다니며
애원하고 싶지 않았고 이미 저 또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갈 곳이 시댁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 문제로 시모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한 지 2달 정도 되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모가 옆에서 제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한다고 했으니 저와 하루빨리 이혼하길 원하고 있겠죠. 남편도 자기가 벌어들인 월급 혼자서 쓰게 되니 더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게 뻔했었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제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었을 시점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내가 요 몇 달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저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올려놨었거든? 저기에 사인만 하면 돼. 그럼 우리 각자 자유가 되는 거야.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때 컴퓨터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당신이랑 내가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잖아. 그래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 나 지금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야. 아버지가 더는 이 꼴 못 보겠다고 나를 내쳐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끼어들면서 부모님 대판 싸우길래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온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지?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시 들어온 거야? 내가 평소 당신 성격을 아는데 시부모님이 싸웠다고 해서 과거를 되돌아볼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거든? 아, 나 정말 뉘우치고 있어.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이혼만 했지.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인 거 바뀌지 않는 거고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앞으로 내가 상우한테도 정말 잘할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봐줄 수 있겠어? 월급이라도 다 주면 되는 거야? 이번 달은 내가 돈을 다 써버려서 다음 달 월급 받을 때 건들지도 않을게. 당신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앞으로 주는 대로만 용돈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남편은 다짜고짜 용서를 구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의 성격상 원래 좀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를 엄청 아끼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는데 남편한테 화를 냈다는 거에 좀 놀랐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이미 저는 상처를 받은 상태라 남편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쥐죽은 듯이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당연히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풀리지 않을 때까지는 무엇이든 돈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이 저한테 보인 노력은 집안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또한 점점 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이게 뭐야? 유람선 여행?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여길 지금 가고 싶다고? 한 사람당 11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요즘 유람선 여행 가고 싶어서 입에 달고 사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 나 다음 달 월급 들어오니까 당신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월급 다 주기로 했지만 우리 부모님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여행 보내드려야지. 갑자기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고?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떤지 뻔히 알면서 며칠이나 됐다고 나한테 이런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몰라? 안 된다고 할 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 월급 전부 당신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부탁 좀 하자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매달 가져간 내 월급 절반도 안 가져가고 주는 대로만 용돈 받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한다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지만 본인의 월급은 손 하나 대지 않겠다는 말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애원을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면서 기뻐 날뛰는데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이상한데 며칠 잘하는 것처럼 행동한 남편이 갑자기 내민 120만 원 패키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유람선 여행을 보내달라는 게 상당히 이상해 보였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일단 알았다고 대충 넘기긴 했었지만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준다고 착각을 했는지 혼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던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이 궁금해 조심스럽게 남편 방문 앞에 서서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을 완전히 받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방에서 통화하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남편은 시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정말 어이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 그렇다니까요. 정말 보내준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거면 거의 다 넘어온 거잖아요. 제가 정신 나갔다고 힘들게 번 돈을 뭐하러 넘겨줘요? 엄마랑 아버지
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뜯어 먹어야죠. 제가 완전히 바뀐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엄마 여행 다녀오면 바로 이혼하게요. 여행 며칠 안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엄마 여행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저 여자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로 돈 꺼내지 않는다고요. 월급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지. 안 그랬음 절대로 안 보내줬을걸요. 어찌됐든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 저와 이혼을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조금이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동안 저에게 연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걸 알게 된 이후 다음날 아침에 남편을 불렀어요. 120만 원 유람선 여행 보내줄게. 그 대신 당신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겠어. 일단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어줄래? 우리 관계 아직 정리 안 됐잖아. 당신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말해. 하지만 조금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에게 진실한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만약 서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때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는 거야. 나한테 한 약속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당신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고 그 조건으로 시부모님 유람선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어. 만약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우도 볼 수 없을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온 게 맞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당신 마음이 진심인 걸 보여주라고. 그럼 내가 거짓으로 얘기했겠어? 당연히 진심이지. 만약 거짓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의심하고 나 믿어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몰라? 나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오래간만에 우리 외식이나 할까? 바람 안 쐬러 간 지 오래됐잖아. 내 마음이 아직 전부 다 풀린 게 아니라서 그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 그러고 보니 우리 부모님도 여행 안 보내드린 지 오래됐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보내드리는 게 좋겠네. 패키지 상품이 꽤 좋아 보이는데 같이 가도 문제 될 건 없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워낙 바쁘셔서 못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물어는 볼게. 뭐? 같이 가신다고? 그럼 너무 큰 돈이 나가는 거 아니야? 같은 유람선에서 생활하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일정을 겹치지 않게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내드린다는 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만을 얘기했어요. 아침 출근이 늦은 남편은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출근을 했는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서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자마자 저에게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너 지금 무슨 속셈이냐? 즐거워야 여행인 건데 사돈 분들과 같은 유람선에 타면 그게 여행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색한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인당 100만 원이 넘는 유람선 여행을 망칠 생각이야? 사돈분들은 일정을 다른 날로 잡아라. 없이 사는 것들이라고. 가성비 좋은 유람선 여행은 놓치기 싫은가 봐. 나는 절대 한 배에 같이 탈 수 없으니까 다른 일정으로 알아보거라.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전화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알아? 무조건 다른 날로 바꿔. 알겠니? 제가 물어보니까 다른 날은 벌써 예약 마감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일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가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그럼 차질 없이 여행 계획 잡으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을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그렇지. 없이 사는 것들이라뇨. 어찌됐든 어머님 이름으로 예약해 놓을 테니 현장 가셔서 이름 말씀하시면 표 줄 거예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계획 잘 하셔서 다녀오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 한 배에 태워 보내드릴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궁금했던 거였죠. 예상했던 대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저는 시부모 유람선 여행을 위해 표를 끊는 곳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저까지 뭐하러 가냐고 했지만 저는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유람선 타는 모습 보고 싶다며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유람선 표 끊는 곳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남편이 달려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내 이름을 말하면 유람선 탑승표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명단에 없다잖아. 예, 이게 무슨 일이니? 왜 내 이름이 명단에 없는 거야? 아, 그거요? 제 이름으로 결제를 했거든요. 어머님 이름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요. 잠시만요. 아, 이제 곧 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 오고 있네요. 뭐야? 왜 저 외제차에서 사돈분들이 내리시니? 그리고 여기 선착장인 왜 온 거야? 같은 유람선 안 타기로 하지 않았어?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저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요.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드님이 했겠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접근했던 게 고작 이깟 유람선 여행 가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 돈 쓰기 싫으니까 나를 살살 굴려서 결제하게 만든 다음 이혼하려고 했다면서요? 아침부터 녹음된 증거물 틀고 싶지 않으니까 저리 좀 비켜주세요. 저희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배웅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니까 벤츠 외제차로 터미널에서부터 선착장까지 데려다주는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이 언제 외제차 타보겠어요.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켜 봤거든요. 엄마, 괜찮았어요? 관광지 한 바퀴 도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언니, 나 기분 정말 좋았잖아. 내 평생 외제차 보기만 했지 직접 타본 적 없었는데 관광지 한 바퀴 돌 때 친절하게 설명까지 전부 다 해줘서 너무 좋았다니까. 그런데 돈 꽤 들지 않았어? 외제차 2대면 가격이 상당할 텐데. 우리 가족 여행 보내주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유람선 여행도 상당히 비싸던데. 아, 어차피 이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가족 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여행 티켓 취소해. 너희들도 절대 못 가. 어차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증거물들이 쌓여 있는지 알아? 너는 나 여행 다녀올 때까지 기다리고나 있어. 저는 외제차 투어를 마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유람선에 올려 태웠어요. 시모와 남편은 저를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분노를 했고, 저는 남편을 밀친 뒤 제 아들과 함께 유람선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즐기면서 남편한테 받았던 안 좋았던 모든 과거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린 뒤 여행 일정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본인이 내뱉은 말들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야만 했었죠. 본인들이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되레 당하기만 한 멍청한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끊어낸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기여를 하지 못한 점들, 그리고 그간의 본인 입으로 말한 것들이 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제가 승소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선착장에서 유람선도 타지 못한 채 캐리어만 끌고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던 그때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웃겼는지 이 글을 쓰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지겨웠던 남편과의 삶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나이 50의 가장입니다.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고 최근까지 정신없이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돼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고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쩌면 스쳐 지나갔을 인연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지나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살이 찢겨 나갈 정도로 칼바람이 불던 늦은 새벽의 겨울날 사업으로 망한 빚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 잠잘 시간 쪼개가며 대리운전 뛰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부모가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었죠. 저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가족의 얼굴을 보려고 서둘러 가려 했는데 아이의 울음이 멈추지 않길래 집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저도 모르게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상황을 살피던 순간 경악을 하게 되었고 공원 하단 뒤에 몸을 숨긴 채 쓰러져 있는 처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단 흔들어 깨웠지만 정신을 잃은 듯 미동조차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일 추운 날씨였는데 그녀는 제대로 걸친 옷도 없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단 급하게 구조대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고, 울고 있는 아이를 제품에 안은 뒤 구조대의 지시대로 몸을 녹일 수 있는 건물 안으로 그녀를 업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장고에 있던 따뜻한 음료를 전부 다 꺼내어 제 옷을 걸치고 있던 주머니에 몇 개 넣은 뒤 놀란 편의점 직원은 담요를 가져오길래 그 안에 따뜻한 음료를 한데 모아 그녀의 몸에 밀착시켜 최대한 열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루라기만 걸친 여자는 동사 직전까지 온 것 같았죠. 그리고 잠시 뒤 구조대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목적지의 병원을 확인한 뒤에 온장고에 꺼내었던 음료값을 계산한 뒤에 급히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걱정이었지만 아이 또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족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다음 그녀와 아이가 보살핌을 받고 있던 병실에 들어가 가족이 올 때까지 옆자리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야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담당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고 있을 아내에게 현재의 상황과 병원을 알린 뒤 그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쓰러졌던 여자는 정신을 차렸고 힘겹게 눈을 뜨더니 잠시 주위를 살피다가 품에 아이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나가며 아이는 따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된 것 같아 보였죠. 저는 간호사를 찾아가 환자가 깨어나서 아이를 찾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랑 한 남자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걸어오고 있었고 병실의 환자 이름을 한번 확인한 뒤에 문을 박차며 들어갔어요. 네가 여기로 피신한다고 해서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눈과 귀가 있는지 알아? 아이는 어쨌어? 빨리 얘기 안 해? 우리 아이 어떻게 됐냐고? 당신이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여기 담당 간호사 어디 있어? 저기요, 누구신데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제가 새벽에 쓰러져 있는 이 여성분을 어제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건데? 아, 그쪽이 내 마누라 구해줬으니까 금전적으로 보상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옆에 붙어 있었구먼. 하여간 못 사는 것들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나는 그쪽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사람 구해주다가 인생 종치는 수가 있어. 괜히 피해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야. 경찰에 실종 신고하니까 구조대에 보고를 받았는지 우리가 얘기했던 인상착의랑 같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 내 손녀 어디 있어? 빨리 얘기하지 못해? 그녀는 분노하는 눈빛을 보이며 남편이라는 남자와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담당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되었고 그녀가 간호사에게 자기 품으로 아이를 달라고 재촉하는 순간 노인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남편과 노인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뒤돌아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병실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남편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면서 옆으로 밀쳤지만 절대 비키지 않았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한다고 돌려달라고 얘기하자 남자와 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자는 자기를 건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는 노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뺏은 뒤에 그녀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남자는 제 멱살을 잡더니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참견하는 거 아니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네요. 당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개념 없이 설치고 있는 거야? 당신 집안 쫄딱 망하게 해줄까?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쪽이 왜 설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 없이 오지랖 부렸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경고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제가 그쪽 가정사에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저 여성분의 목숨을 구해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당신 몇 살인데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병원에서 소란 피우는 것부터가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여성분이 지금 환자로 있는 만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 제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그쪽 분들은 보호자로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킬 건가요? 아들, 일단 병원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밖으로 못 나오게 사람 좀 시켜서 감시 좀 붙여라. 그리고 저 사람한테도 사람 붙여서 어디서 사는지 좀 확인해보고 분명 내 아들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했지? 뒷감당은 그쪽이 책임져야 할 거요. 남자와 노인은 분노를 억누르며 경찰이 오는 건 껄끄럽게 생각했는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그녀는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잠시 뒤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잠시 병원으로 와주길 부탁했어요. 아내도 많이 놀랐는지 서둘러 병원으로 오겠다는 답을 들은 뒤 전화를 끊자 그녀가 제 전화를 쓰길 원하길래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화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서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아마도 부모님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끝낸 뒤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고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네요. 제일 후회되는 건 좀 전에 난리쳤던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제 인생이 최대의 실수 같아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했네요. 처음엔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무조건 첫째로 아들을 보길 원하셨는데 임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성별을 확인하면서 딸이라는 걸 알게 되시자 딸은 필요가 없다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무조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난리를 치셨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님은 집안에 흠집이 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반대하셨죠. 남편도 어머님의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편이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저는 이런 집안이랑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몸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공항으로 가게 된다면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 최대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숨긴 채 지내다가 출산이 임박해서 산부인과를 찾았고, 그렇게 출산 이후 태어난 아이와 홀로 지내오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산부인과를 찾아가 위치를 확인한 뒤에 집으로 들이닥쳤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만 안고 도망친 뒤 몸을 숨기던 도중 추위에 떨다가 정신을 잃게 되면서 저에게 도움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한 사정을 듣고 있을 때 아내가 병실을 찾아 들어왔고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저는 늦은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서도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길까봐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만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며칠간 교대를 번갈아 가며 그녀와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부모님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아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녀의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었고 해외에서 그녀의 어머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님은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녀의 어머님만 오실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한테 감사함을 표하고 나중에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해외로 떠나게 되었네요. 저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고 그날 이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안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회사에 출근을 하자마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주며 불편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도 자네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건 잘 알겠지만 그래도 사리 판단은 할 줄 알았는데 왜 그랬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네. 이번에 겨우 납품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 몰라? 우리 업체와 계약을 해줬던 회사에서 자네 이름을 거론하며 병원에서 꽤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며 자네가 우리 회사와 정리가 되지 않을 시 더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네. 내가 자네를 왜 받아줬는지 알아? 하던 사업도 망하고 빚도 산더미라 자식들까지 먹여 살려야 될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사정이 딱해서 나이가 있는데도 받아준 거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미안하지만 자네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와 직원들을 굶길 수는 없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우리와의 인연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뒷조사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었고, 부정퇴사라고 억지를 부려봤지만 사장님은 저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서둘러 회사로 복귀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네받은 저는 적혀 있는 번호에 전화를 걸었고, 기다렸다는 듯 제 전화를 바로 받더니 주소 하나를 불러주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네요.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가 그녀의 남편과 마주 앉게 되면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옷 입은 거 보고 나는 딱 알고 있었거든. 우리 회사의 하청 업체라는 거. 유니폼만 보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그쪽 사장한테 들어보니까 사는 게 꽤나 힘들어 보이던데. 이제 어쩌지? 앞으로 내가 그쪽의 인생을 무너뜨릴까 하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남의 가정사에 뭐하러 들어와서 들쑤시냔 말이야. 그쪽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골치 아파졌는지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을 알아보던 그 길은 내가 다 막을 테니까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보던가. 벌써 나는 그쪽이 어디 살고 있는지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딸린 새끼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어쩔 거야? 용서를 구할 거야? 아니면 당신 집안을 말아먹을 거야? 당장 빚도 갚아야 하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면 용서해줄 생각도 있는데 어때? 별거 아니잖아. 당장 가족들 입에 풀칠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내가 하청업체 그 사장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그쪽이 그 회사에 나와도 나는 계약을 끝낼 거거든. 내가 갑인데 하청 주제에 뭘 어쩌겠어? 개념 없는 직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회사 말아먹는 거지. 직원들이 한 50명쯤 되는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전부 숟가락 빨겠네. 그 사람은 저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힘들게 할 거라며 저를 점점 구석으로 몰아내고 있었네요. 저희 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전부 다 파악해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행동들도 할 수 있다며 자식들은 건들기 싫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개처럼 다리 사이로 기어가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네요. 저는 사람을 구하려 했던 것뿐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도와줬던 것뿐이라고 얘기했지만, 남자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다고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자식들이 있는 학교를 언급하면서 겁을 주기 시작하자 결국 입술을 꽉 깨물며 무릎을 꿇었고 그 남자의 다리 사이로 기어가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네요. 두 번 다시 남일에 참견하지 않겠다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던 그 남자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확인해 보라며 평생 바닥만 보고 살라고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은 뒤 자존심 버림값이라고 제 옷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을 꽂아 넣어줬네요.
그날 살면서 제일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눈앞에서 사라지는 남자를 바라보며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오열을 했고, 너덜해진 상태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의 인연을 끝낸 뒤 제가 받은 상처는 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상황 정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를 데리고 회사를 이끄는 게 불안하셨는지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었지만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고 괴로운 시간을 이겨내가며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갔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빚부터 청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잡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도중 가끔 연락이 오던 그녀가 생각이 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에 잠시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금세 털어버리고 본업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있을 때 괜찮은 사업 하나가 떠올라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며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쁜 생활을 보내니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죠. 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건물 소독 사업을 소규모로 이끌어가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소독 의뢰가 들어와 계약을 진행한 뒤에 회사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저녁 시간에 직원 동료들과 함께 소독 작업을 끝냈는데 다음날 저희 업체에게 소독을 맡겼던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급하다는 말에 서둘러 회사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보니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는 저희 업체에서 배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이 아직 일이 서툴다 보니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소독약을 뿌린 것 같네요. 회사 업무에 지장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내가 이래서 동네 소독 업체를 부르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컴퓨터에 중요한 파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오늘 회의 자료도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컴퓨터 고칠 수 있긴 한 거예요? 소독 업체가 소독을 못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게 전부 다 돈과 직결되어 있는 회사라고요. 주로 해외 고객들을 상대하는데 컴퓨터 없이 오늘 어떻게 일 처리를 하라는 건지. 이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소독받은 비용도 지불하지 마세요. 깔짝깔짝 화분에 물 뿌리듯 대충 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은 더럽게 많이 받네. 여기 업체에 정식 등록은 되어 있나요? 요즘 뉴스 보니까 방역업체들 정식 등록도 안 되어 있으면서 불법 영업 많이 하던데 여기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8년이나 운영을 했고 한 번도 소독을 대충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데 왜 이리 소란스럽죠? 문제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따로 불러 해결하면 될 텐데요. 많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닌가요? 본업에 집중들 하시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저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죄송해야 할 필요 없다며
대충 상황을 들은 대표인 것 같은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업무에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고 그녀도 제 얼굴을 보곤 잠시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저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고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보게 된 얼굴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죄송하다며 자리를 옮겼고 대표실에서 8년 만에 마주친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을 수 있었죠.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많이 서운하셨죠? 그때는 저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연락이 끊길 수밖에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으면 된 거죠. 저는 또 그 나쁜 놈이 접근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정말 질이 좋은 남자는 아니던데요. 비행기 타고 몇 번 찾아왔었어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고 그 집안 식구들이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 회사까지 찾아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 남남이지만 그때만 해도 계속 연락 오고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물고 늘어지는 그 사람이랑 싸우다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닷물에 빠뜨린 바람에 찾을 수가 없었고 모든 연락처가 삭제가 되고 말았죠. 그 사람도 더 이상 저와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두 분이서 만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가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더 큰일을 겪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 있어요. 그 집안이 몇 년 전에 꽤 큰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부족한 돈을 끌어모아 사업을 벌이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많은 빚만 떠안고 길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자 신세로 몸을 숨기고 있다는데 아마 오래가지 못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잡히겠죠.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해주었던 아이는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날 저희 업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고 저를 무작정 돌려보냈습니다. 대표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명함을 교환했어요. 그녀는 해외에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를 한국으로 이주해 사업을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녀에게 연락이 와서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고 회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집무실이었고 그녀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바라보니 제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있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물어보니 믿고 맡길 수 있는 방역업체를 저희 회사가 맡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평생 계약을 맺겠다는 말을 꺼냈고 저희 업체는 그녀의 회사와 정식적으로 손을 잡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녀의 회사에 소속이 되면서 저에게는 갑자기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관련된 대표님들과 만나면서 사업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었고 저에 대해 벌써 많은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제 삶은 삽시간에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분명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녀와 제가 서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다시 되돌아간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